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네, 여행으로 보는 세상 이제 3주차. 네, 이번에는 통영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이순신 장군이 생각나시죠? 여러분, 오늘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네,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영은요, 대전에서 출발하면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이용해서 가실 수 있고요. 통영은 거제도 바로 이렇게 옆에 있습니다. 지금은 거제도에서 부산까지 다리를 놔서 여러분들이 부산까지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통영이 너무 좋아서 정말 여러 번 간 것 같습니다. 통영에는 어떻게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원래는 삼도수군 통제영, 이걸 줄여서 통제영이라고 했는데 이걸 줄여서 통영이라고 부른 것이 바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3도 해군의 지휘본부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해군 본부쯤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 도시는 군사도시였습니다. 임진왜란 발발 다음해인 1593년에 선조가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면서 통제영이라는 기관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했다가 1955년에 충무시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1995년에 다시 40년 만에 통영시로 이름이 바뀌어서 현재는 통영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실 곳은 새벽관인데요. 통영항에서 산 쪽을 바라보면 서피랑이 있는데 그쪽 옆에 아주 큰 건물이 아주 정말 밤에도 불빛을 이렇게 쫙 해놔서 너무너무 예쁜데 웅장한 새벽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관은요, 목조 건물로 됐고요. 엄청 큰 현판이 써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은 전체적으로 위에서 지금 내려다보면 이런데요. 새벽관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은 통영항, 통영시장이 있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영의 중심적인 건물이 바로 새벽관입니다.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이고요. 건립 연도는 1603년입니다. 이것을 지은 이유는 이순신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서 이 새벽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7년 뒤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현재는 국보로 승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새벽관의 이름은 뭘까요? 네, 새벽관은 시슬세, 그리고 병사병, 그리고 집관이라는 글씨인데요. 이 만화새병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늘의 은하수를 끌어와 피 묻은 병기를 씻는다. 또 두보예시의 새병마라는 것이 있는데 어이하며 하늘의 은하수를 끌어와 갑옷과 병기를 깨끗이 씻어 오래오래 쓰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쟁이 빨리 그치고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새병관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빨리 너무 바빠요. 네, 이순신 볼게요. 이순신이 제가 지난번 과거 시험에 낙방했었다라고 했는데 문과로 도전했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장인어른이 무과 출신이어서 무예를 연마해서 과거 시험을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과거 시험 너무 어려워요. 정기시 10년마다 있는데 문과는 정말 33명, 무과는 28명 이렇게 봅니다. 별시를 보고요. 이렇게 해서 별시에 도전하고 그리고 이제 정기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28시에 별시에 도전했는데 그때 이제 말에서 떨어지는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32살에 정기시에 합격합니다. 28명 중 12등이었고요. 이거 너무 나이가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28명의 합격자 평균 나이 34살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순신 하면 난중일기 떠오르시죠? 난중일기는 1592년 1월부터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건 4월이니까 1월부터 쓰기 시작한 건데요. 사실 그 전에도 썼을 것 같은데 임진년부터 쓴 기록만 남아있고요. 7개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난중일기라는 이름이 아니고 정조가 나중에 이거를 조정해서 보낸 글들과 또 이순신이 보낸 글들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충무공 전설을 편찬하게 되는데요. 이순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200주년 기념으로 이 글을 편찬합니다. 그때 편찬자들이 전란중에 쓴 일기다라고 해서 난중일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몇 개월 전부터 1월부터 쓰기 시작해서 돌아가시기 직전 98년도까지 적은 기록이 바로 난중일기가 되겠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원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고 여러 가지 이순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균에 대해서는 뭐라고 썼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는 이 원균처럼 흉패하고 망령된 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요즘 원균에 대한 재평가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따 해전에서 원균의 행동과 이순신의 행동을 여러분이 비교하시면 도대체 원균을 왜 재평가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또 몸이 불편해서 약을 먹었다는 기록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임진왜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의 장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요. 일본은 100년 동안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이 다이묘들이 전쟁을 해서 서로 막 100년 동안 그렇게 싸워서 전투력이 아주 최강인 그런 상태였고요. 조선은 100년 동안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군인 수로 비교해 본다면 일본군은 16만인데 다 정예부대야.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 군인 수로 보면 14만 5천 얼마 되니까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정예군은 23,62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실제 군사는 7,920명이고요. 나머지는 보충 인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예군이 우리도 그래도 8,000명 정도 있는데 반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잘 싸우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실제 정예군도 이렇게 모으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돌아가신 분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그동안 100년 동안 평화기간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또 교대로 근무를 했네요. 3개월씩 근무하고 쉬고 3개월 근무하고 쉬고 게다가 죽은 사람이나 노약자 또 돌이나 닭, 개 이름 이런 것까지 올려놨다고 하니까 실제 숫자는 굉장히 적을 수 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을 얕보고 침략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일본이 정말 조총이 있었기 때문이죠. 조총의 실제 사거리는 400m라고 하는데 실제로 갑옷을 뚫고 사람을 맞추려면 50m 정도에서 맞춰야지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포르투갈 그리고 유럽에서 이미 총을 수입해서 조총의 위력을 알고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의 인구와 그리고 농업 생산력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의 인구의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농업 생산력은 어떠냐? 2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평야가 굉장히 많아서 쌀 농사를 많이 지었고요. 게다가 일본은 하루에 2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몇 끼 먹죠? 3끼 먹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그 밥을 보셨나요? 조선시대 밥그릇이 엄청 큰데 밥을 또 고봉처럼 산처럼 쌓아서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뜩이나 쌀이 부족한데 많이 먹어서 더 부족한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은 은 생산량이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때 국력이 굉장히 높을 때 최고치의 조선을 침공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선조가 있었는데 대비를 그럼 전혀 안 했냐? 어떻게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냐? 정보가 그렇게 없었냐라고 하겠지만 일본의 조선통신사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갔다 온 사람이 전혀 반대의 말을 해옵니다. 황윤길이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공격해 올 것이다. 준비해야 된다.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전혀 그런 낌새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선조가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물론 선조에게 10년 전에 이미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었죠. 준비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지만
네, 무시하고 계속 평안 시대가 계속되다 보니까 준비가 너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실제로 이제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걸 도자기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해서 도자기를 가져가고 도공들을 끌고 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일본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전투에 시작을 했을까요? 일본은 정말 빠르게 부산에 상륙해서 선조가 있는 한양까지 바로 빠르게 진격해 갑니다. 며칠 만에 갔을까요? 걸어서 갔는데 20일 만에 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그럼 우리 군사는 뭐 한 거죠? 20일 만에 한양까지 가더라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했나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한번 싸운 것이 필립 장군이 충주에서 싸웠는데요. 배수진을 치고 싸웠는데 이때의 부대에 군인들을 모으는 데만 한양에서 일주일이 걸렸다고 할 정도로 네, 우리는 싸울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고요. 부산진과 동래 순절도인데요. 이게 실제로 일본군들이 왔을 때 네, 정말 너무 어이없게 바로 네,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네, 일본군들이 한양까지 직진하죠. 일본군은 어떤 생각으로 한양에 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왕을 잡으면 내 나라는 바로 항복될 것이다. 이건 바로 이기는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조를 잡을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선조가 도망가죠. 네, 그래서 어이가 없죠. 선조는 백성들에게 안심하라 해놓고 밤에 비가 오는데 추적추적 도망을 합니다. 이때 정말 어디까지 도망가냐? 네, 한양에서 네, 의주까지 도망을 가서 네, 중국으로 넘어갈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피난길에 오른 선조의 억하행렬인데요.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합니다. 한밤중에 비가 오는데 가다 보니까 근데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달도 안 떴어요. 그래서 이때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멀리서 갑자기 정자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그 불빛을 보고 선조가 도망갔는데 이 정자가 바로 파주에 있는 화석정이었어요.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고 일본군이 쳐들어오게 된다면 네, 선조가 혹시 피난을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 화석정을 지을 때 아예 송진과 기름칠을 해서 아주 반들반들 기름칠을 많이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조가 도망갈 것을 알고 이곳에서 불을 밝혀서 선조가 도망가게 했습니다. 어쨌든 선조는 이렇게 정말 너무 치사하게 도망가고 아들 광해군과 분조를 시작합니다. 광해군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뒷수습을 민심을 수습하게 만들죠. 우리나라 무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무기는요. 일본군 무기보다 훨씬 좋았어요. 정말로 여러 가지로 너무 좋았고요. 그 중에서 세종 때 만든 신기전 기가 막히죠. 이게 완전 따발총 같은 거죠. 여기에다 화살들을 꽂고 그리고 화약을 묻혀서 한 번에 쏘는데요. 이거 임진왜란 때 이용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용했냐면 적군을 보게 되면 이거를 하늘로 높이 쏘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던 우리나라 이순신 외 다른 이제 수군들이 저기에서 지금 왜군이 나타났구나 이거를 알리는 걸로도 쓰였습니다. 신기전을 본 왜군들은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근데 이거 한번 쏘고 나면 다시 장전하려고 채우려면 이게 진짜 한꺼번에 진짜 100발까지 나가는데 이거 다 끼물려면 이게 좀 일이겠죠? 그리고 화약이 실제로 많이 들어서 좀 많이 쓰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놀랄만한 무기인데 비격 진천레입니다. 이거 뭐라고 하면 될까요? 지금으로 치면 수류탄 같은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일본의 배에다가 쏩니다. 비격 진천레가 배 안을 뚫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게 뭐지? 불발탄인가? 이렇게 할 때 그냥 한꺼번에 파바박 터지는 거죠. 이때 파편들이 병사들이 다 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게 바로 비격 진천레인데요. 그 다음에 승자총통 우리 조총은 없는데 승자총통이 있었어요. 이게 조총 같은 경우는 사격거리가 한 400m인데 이게 700m가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군은 조총 부대가 있는데 3렬로에서 조총을 한번 쏘면 한 1, 2분 정도 이걸 다시 화약을 넣을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3렬로 늘어서서 첫 번째 1열이 쏘고 나면 뒤로 가고, 그리고 두 번째 열이 쏘고, 세 번째 열이 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총 부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자 총통이 무기로는 우리가 더 최고였지만, 네,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아쉽습니다. 그러면 일본군하고 우리 군이 그런 맞부딪힐 때 쓴 것은 바로 환도였는데요. 우리나라 칼이었습니다. 일본도 혹시 보셨나요? 일본도 굉장히 길고 날카롭습니다. 근데 단점은 일본도는 약해요. 강도가 약해서 환도랑 부딪혔을 때 부러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군들은 칼을 몇 개씩 차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천지, 현, 황. 그래서 천자총통, 지자총통, 그 다음에 현자총통, 그 다음에 황자총통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장거리로 나가는 거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이 무기들을 좀 더 비교해 볼게요. 창도 있네요. 창은 우리는 삼지창을 쓰고 있는데 일본은 얄이라고 해서 굉장히 긴 창이에요. 그래서 이 멀리서도 이거를 찔러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삼지창은 제가 봤을 때 이게 무기가 과연 될까라고 싶을 정도로 좀 약한 창이 되겠네요. 활을 볼게요. 활은 우리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활 공공 실력 대단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활을 만드는 실력까지도 전 세계에서 한국 활을 살려고 굉장히 네, 노력하고 있죠. 네, 각궁이 있었는데요. 사정 거리는 350, 400m 나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반월궁 한번 보세요. 일본도 일본의 활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활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우린 짧아요. 근데 짧지만 이게 편전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지금 대나무를 반으로 잘라서 이걸 대고 그 다음에 화살을 여기에다 넣어서 쏩니다. 이게 실제로 1200m까지도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굉장히 큰 거에 비해서 진짜 한 60m 나간다고 하니까 폼은 나는데 우리 활이 훨씬 더 좋았죠. 네, 게다가 정말 큰 장점이 있었는데요. 일본군이 흘린 화살은 우리가 주워다 쓸 수 있는데 우리 화살은 실제 길이가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한 30cm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cm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주워다가 일본군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또 굉장한 역할을 하죠. 정말 이렇게 활이 우리가 잘 이만큼 거리가 나갑니까? 나가요. 제가 봤습니다. 이게 한산도에 있는 제승당에 있던 거였거든요. 여기서 활 쏘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다가 밑에 있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이게 활 연습하는 표적들을 여기다 놨어요. 실제로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이순신의 난중일기에서 보면은 1592년 3월 28일 아직 전쟁 전인데요. 50발을 쏘아서 표적에 43발을 명중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전쟁 발발 전에 100일 동안 30일을 활쏘기 대회를 시킵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멀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활이 나가나? 여기다 놓고 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순신은 전쟁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거북선도 준비하고요. 함포도 준비하고 정말 만방의 준비를 전쟁이 일어날 걸 안 것처럼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일본식 무기 또 볼게요. 아까 제가 천자총통, 지자총통 했었는데 일본에서 쓴 무기는 석화시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 들어와서 겉으로 보기엔 좀 멋있어 보이고 우리 좀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거 정말 잘 맞을 수 없는 그런 무기입니다. 여기 보면 고리가 있고 구멍들이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고 했냐면 일본의 안택선인데요. 안택선에 돛에다가 묶어놓고 대포를 쐈어요. 왜냐하면 안택선이 굉장히 가벼운 나무로 돼서 바닥에다 놓고 쓰면 바닥이 갈라지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안택선이 이렇게 묶어놓고서는 이 석화시를 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 현자총통 판옥선에 바로 올려서
바로 포를 쐈다고 합니다. 훨씬 안정적이고요. 우리나라 배와 일본 배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판옥선이 우리 주력선이었고요. 일본은 세키부네라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는 평평한 평저선이었고요. 일본 배는 유럽 배들처럼 첨저선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배들의 장점은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우리는 느리게 나가지만 굉장히 튼튼합니다. 소나무로 만들었고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 우리나라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아스식 해안이고요. 파도도 하고 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이런 가벼운 배를 만들었다가 휩쓸리기 십상이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나무못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일본 배는 쇠못을 사용했는데요.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우리나라 배는 멀쩡한데 이 배는 못으로 만들었고 가벼운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바로 파삭하고 부서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판옥선의 특징이 뭐냐면 네, 제자리에서 회전이 가능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하객진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평저선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주력 부대 판옥선, 그리고 일본의 세키부네가 있습니다. 일본군의 세키부네와 그 다음에 안타케 분하인데 이걸 안택선이라고 합니다. 마치 집을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층이 높은 배가 안택선이고요. 여기서 일본군 장수들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여기서 뭐 술도 마시고 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세키분해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판옥선과 그 다음에 이 거북선을 만들게 된 이유는요. 일본군들은 백병전을 하고 싶어 했죠. 위에서 조총을 쏘고 그리고 백병전을 할 생각으로 위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이순신이 간파하고 위에 뚜껑을 닫아버린 거죠. 게다가 쇠못도 박았어요. 그리고 이게 쇠못인 것을 잘 모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집으로 초가집처럼 덮어놨다고 합니다. 멀리서 보면 이게 거북선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가까이에서 부딪혀서 여기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못에 박히는 거죠. 그럼 볏짚이 있으니까 여기다 불 지르면 금방 이기는 거 아니야? 일본군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배 타기 전에 이 볏짚들에 충분히 물을 다 적셔서 물을 뿌려놔서 아무리 여기에다가 불화살을 쏴도 네, 타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쇠못을 사용했고요. 일본군들은 빠르게 움직여서 약탈에 가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벼운 삼나무로 이용을 했고요. 일본군들의 배가 우리나라 판옥선 움직이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너무 느려서. 근데 갑자기 회전와서 착 다시 공격해가는 이런 모습에 정말 네, 엄청 놀랐겠죠. 그리고 거북선으로 가서 부딪히면 이건 다 완전 깨집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정말 이순신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해전인 옥포해전 가겠습니다. 옥포가 어디냐면 통영이고요. 그 다음에 거제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옥포해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니 전라 자수영인 이순신이 왜 여기까지 경상도까지 와서 싸웠나 라고 하겠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충청수영, 그 다음에 전라 우수영, 전라 자수영, 경상, 그 다음에 경상 자수영 이렇게 있습니다. 원균은 경상 우수영이었고요. 그 다음에 박홍은 경상 자수영이었습니다. 여기서 좀만 가면 부산이었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만약에 얘네들이 잘 싸웠다면 이렇게 부산이 어이없이 함락되고 한양까지 그렇게 뚫릴 일은 없었을 텐데 실제 관할 구역을 보면 포수도 5관 5포예요. 제일 작아요. 전라 자수영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판옥선 24척인데 경상 우수영, 경상 자수영 여기 거의 100척가량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상 우수영을 도우러 이제 출전하게 되는데요. 원균이 요청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원균은 그 많은 판옥선을 어떻게 하고 한 척만 타고 정말 딸랑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네, 정말 딸랑 한 척인데 이유가 뭐였냐면 외적이 이게 이제 실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다를 건너오자 원균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너무 아무래도 질 것 같다 해서 무기들을 다 바다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함포들을 다 버렸고요. 그리고 배들에 있는 그 수군들도 다 내리게 하고 그 배를 다 좌초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 딸랑 한 척에 포 한 포도 없이 이순신한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록들을 보면 다른 이제 선조실록에 있는 기록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양에게 보낸 그런 장서에는 원균이 어떻게 하고 도망가는지가 정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균은 혼자 떠돌아다니고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이순신이 여수에 있었습니다. 여수에서 이 남해를 따라서 이 통영시까지 와서 여기 와서 여기까지 쭈르륵 갑니다. 이게 5월 7일 정도 되는데요. 여기 옥포해전에서 이제 처음으로 일본군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누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이순신이 유리하죠. 그러면 일본군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일본군들은 거제도에 이미 상륙해서 올라가서 막 이 노략질하고 약탈하고 정말 못된 짓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딱 하고 들어서니까 이제 허겁지겁 배를 타고 오는데요. 일본군 배들은 이런 광경 처음 봤을 겁니다. 배들이 일렬로 늘어져서 일제히 함포 사격을 합니다. 판옥선 24척과 원균이 가지고 온 한 척, 그리고 전라 자수영이 가지고 있던 3척 더해서 28척이었습니다. 28척이 일제히 사격하자 일본군들은 깜짝 놀란 거죠. 조총으로 막 쏘고 자기네 쏘는데도 비거리가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일본 군들이 여기에서 완전히 거의 20몇 척이 완전히 수장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기고 나서 가려고 하는데 요 마산, 하포 이쪽으로 가는 길에 가고 있었는데 하포에서 저기에서 또 신기전이 쭉 올라온 거예요. 여기도 가기 전에 먼저 아주 작은 배들을 먼저 보내고 거기에 이제 신기전을 실어서 보냅니다. 일본군을 만나면 이 신기전을 쏘죠. 그래서 저기구나 하고 이렇게 쭈르륵 가서 일렬로 섰고요. 이 하포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기전이 쏘아 올려져서 사실 쉬어야 되는데 또 갑니다. 가보니까 5척이 하포에 거의 도망치다시피 있어서 바로 그냥 백병전은 거의 없었고요. 옥포도 마찬가지, 하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날 하포까지 갔다가 5척 하고 그리고 나서 적진포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나머지 배들까지 또 섬멸하고 제대로 일본군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40척이 침몰하는 큰 사건이 벌어지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해전인 옥포해전, 하포해전, 적진포해전에서 이순신의 활약이 돋보였던 전쟁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